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렙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남은 삶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꿈 같은 계획이죠. 저마다의 로망을 품고 퇴직 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유롭게 떠난 여행이 끝난 후 현실로 돌아와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누구나 은퇴 후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행이라는 즐거운 계획이 때론 커다란 재정적 함정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세계 여행을 떠난 후 돌아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여행으로 모든 걸 쏟아부은 60대 부부의 이야기. 한 60대 부부는 평생을 직장에 다니며 착실히 저축했습니다. 퇴직 후 그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를 도는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약 2억 원. 처음에는 예정된 예산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지만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금방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기회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에 여행을 연장했고 결국 은퇴 자금 대부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행이 끝난 후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고 결국 그들은 연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의 즐거움은 컸지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여행은 철저한 계획과 자금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행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례 2 여행 후 빈털터리가 된 50대 싱글 남성의 좌절. 50대 초반 혼자 사는 김 씨는 퇴직금을 받아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계획보다 더 많은 경비를 썼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항공권 변경 비용까지 발생하며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행 후 돌아온 김 씨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직업도 없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소규모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여행의 추억은 남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가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은 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까지 포기하고 떠난 가족 여행의 후유증. 60대 초반 박씨 부부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즐기며 살자는 결심으로 남은 재산의 절반을 사용해 장기간의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줄 여유가 없다는 현실이 부부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 후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여행은 가족과의 대화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 계획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시간만을 생각한다면 이후 발생할 책임과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이렇게 대비하라. 1. 예산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라. 여행 예산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하세요. 2. 여행과 은퇴 자금을 구분하라. 여행 자금은 은퇴 자금의 일부로만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3. 여행 후를 준비하라. 여행이 끝난 후의 생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하세요. 4.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라. 너무 긴 여행은 재정적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여행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여행을 나눠서 진행하세요. 5. 작은 여행으로 시작하라. 세계 여행이라는 큰 계획보다 국내 여행이나 단기 여행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부담을 줄이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누구에게나 로망이지만 준비 없이 실행한다면 즐거움 뒤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행복한 은퇴는 재정적 안정 위에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참고해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조급함보다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행복과 파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꿉니다. 이는 단순히 낭만적인 로망을 넘어 자신에게 주는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난 뒤 찾아오는 현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여행이라는 화려한 꿈을 이루는 동시에 은퇴 후의 안정된 삶도 함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전략과 조언을 드릴게요. 은퇴 후 여행,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감정에 크게 의존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하지만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수록 그만큼 재정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여행이 감정과 논리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설렘을 주지만 논리는 안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유럽 일주를 꼭 해보고 싶어 라고 느낀다면 논리적으로는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한 여행일까? 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 후 삶의 빈틈을 대비하라. 1. 여행 후 고정비를 계산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여행 후의 고정비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에는 일시적으로 주거비나 생활비가 줄어들지만 여행이 끝나면 다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생깁니다. 한 사례로 60대 초반의 김 씨는 세계 여행에 퇴직금의 70%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후 남은 돈으로 주택 유지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주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후 최소 3년간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 소득 창출 계획을 세워라. 여행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을 주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행 경험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계 여행의 대안을 고려하라. 세계 여행은 누구에게나 멋진 경험이지만 그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과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1. 단기 여행의 장점. 전문가들은 장기 세계 여행 대신 단기 여행을 추천합니다. 짧은 기간의 여행은 예산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여행 중에도 체력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인 이씨 부부는 유럽 10개국을 도는 장기 여행 대신 매년 한두 나라씩 방문하는 단기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보려 하기보다 여유롭게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2. 국내 여행의 재발견. 세계 여행만이 답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숨겨진 보물 같은 여행지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비와 숙박비가 해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에서의 소소한 여행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국내 여행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실질적인 대비책. 대비책 1. 여행 예산의 70%만 사용하라. 여행 예산을 정했다면 실제로는 그중 70%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30%의 여유 자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비책 2. 여행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라.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후의 생활을 가정한 예산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세요. 여행이 끝난 뒤 남은 돈으로 5년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비책 3. 여행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라.
여행 경험을 단순히 소비로 끝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세요. 사진, 글, 영상 등을 통해 여행을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이는 소득 창출뿐 아니라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맺은 말 행복과 안정, 그 사이의 균형.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분명 멋진 경험이지만 그로 인해 은퇴 후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로망과 재정적인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과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행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여행만큼이나 풍요롭고 안정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은행 지점장으로 35년 61세에 3억 들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월 200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기간 직장에 몸담았던 분이 퇴직 후 3억이라는 자산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저 역시 요즘 들어 과연 내가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매달 200만 원만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200만 원이면 간단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추측해보지만 막상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계획 밖의 소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61세에 퇴직하신 분이 3억 원의 종잣돈으로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신다니 그분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3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은퇴 자금으로는 모자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지출 형태가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과연 나에게 맞는 은퇴 계획은 무엇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3억 원으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은퇴 후 삶의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고자 퇴직 전후 다른 사례도 같이 나눠볼게요. 1. 은퇴 후엔 심리적 적응부터. 보통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부분을 떠올리게 돼요.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하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등등 말이죠. 물론 이런 금전적인 고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심리적 공허함도 크게 다가와요. 특히나 35년간이나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면 평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거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공백감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제로 그 은행 지점장님도 겪었다고 해요. 처음엔 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네. 자유다. 하고 좋아했지만 한두 달 뒤부터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고 내 일상을 채워줄 활동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돈 문제만큼이나 은퇴 후의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 은퇴 후 지출 관리의 현실. 월 200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 꼭 그렇게 아껴 살아야 하나? 조금 더 쓰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월 200만 원이 한계라면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겠죠. 제가 아는 사례를 먼저 소개할게요. 사례 A. 60세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한 지인께선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은퇴 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월세 수익이나 배당 소득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했죠. 이분은 평소 지출을 철저하게 기록했고 은퇴 후 2년 차가 되니까 한 달에 18만 20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차량도 경차를 쓰니 유지비가 적게 들고 또 외식보단 집에서 식사하기를 선호했거든요. 문제는 한 번씩 찾아오는 병원비, 부모님 돌봄 비용, 예기치 못한 경조사 비용 등이었어요. 이럴 때는 저축해둔 긴급 자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본인은 생각보다 200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돈을 물 쓰듯 안 써서 그렇지라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월 200이라는 생활비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위해선 지출 습관을 관리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는 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까?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200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례 B를 볼까요? 사례 B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일하다가 58세에 조기 퇴직하신 분이 있었어요. 퇴직금과 개인 저축, 또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신 덕에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퇴직했죠. 이분도 처음엔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월 150만 원씩 쓰는 걸 목표로 했어요. 2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적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 큰 병이 생기셔서 1년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자녀 결혼 비용까지 동시에 겹쳐버린 거예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거의 모든 자금을 소진해버리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알바 자리부터 구해야 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3억이든 5억이든 내가 모아둔 돈을 통째로 생활비로만 생각하기보다 긴급 자금, 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나만의 수익 루틴 만들기. 61세에 3억을 들고 퇴직한 은행 지점장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이분도 3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았다고 해요.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 일부는 배당주, 일부는 채권형 펀드, 그리고 소액은 예비비로 쓰는 식이었죠. 월 2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작은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합친 금액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만 믿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주식 배당금만 바라보거나 부동산 월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도 경제 관련 자격증을 가볍게 따서 주변 사람들에게 재무 상담 유료가 아닌 용돈벌이 수준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은퇴 후에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익 루틴을 만들어두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당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거든요. 5. 은퇴 후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착각.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난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 거야. 큰 돈 필요 없어라고 쉽게 말하는데 정작 시골 생활도 의외로 돈이 들어가고 만만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것저것 배우고 활동하고 경험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지출이 늘 수도 있죠. 사례 C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C IT 회사에서 30년을 다닌 후 59세에 은퇴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건 사진 찍기다 하고 시골로 귀촌했어요. 시골집을 싸게 구했지만 막상 가보니 주택 보수 비용이 계속 들고 사진 장비 사느라 돈이 또 들고 지역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려니 교통비,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죠. 결국은 오히려 도시에서 살 때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지출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한 거죠. 결국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지출은 항상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게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인생에서 얻고 싶은 즐거움이나 새로운 도전에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6.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나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게 3억이든 5억이든 혹은 1억이든 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건지 또 어떻게 생활비를 만들 건지를 일찌감치 고민해 봐야 합니다. 61세가 되어서 갑자기 모든 준비를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반면에 40대, 50대부터 조금씩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지 구상해두면 은퇴 후 충격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조금씩 중장년층이 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아직 은퇴가 먼 얘기야 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월세 건물이나 배당주 혹은 연금 상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이 둘의 차이는 확연할 수밖에 없겠죠. 7. 마무리하며 결국 3억 들고 61세에 퇴직해도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보자라는 경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은퇴 후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매달 200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예요. 심리적인 준비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빈자리와 공허감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출 관리와 긴급 자금 생활비는 철저히 계획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꼭 확보해 둬야 해요.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이든 월세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둘수록 은퇴 후의 삶이 덜 불안하겠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없더라도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나만의 현실적인 은퇴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61세든 65세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건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지금 조금씩 준비해두면 훗날 우리도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봐야겠다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50대 퇴직자,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재취업의 현실과 대비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60대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재취업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도 퇴직 후 한 달 만에 재취업을 했고 다양한 경험을 거쳐 현재 화물차를 몰고 있지만 이 과정이 쉬웠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재취업의 문턱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첫 재취업, 달라진 시선과 조건들. 많은 퇴직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벽은 바로 나이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전보다 기회가 적어지고 특히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서류, 심사나 면접에서 젊은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체력적인 부담이 큰 단기 허드레질들이 많고 그에 비해 대우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김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52세에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면접을 봤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면접을 볼 때마다 경력은 좋지만 너무 오버 퀄리파이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건 사실 나이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김 씨는 좌절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동네 작은 자영업자들의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그의 경력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사무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안정적인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를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버리고 현실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2. 재취업의 두려움, 마음을 내려놓는 법. 재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저도 60대 초반에 다시 취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일하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제 친구 박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 마음을 비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 나이에 편의점? 일하고 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점장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 결국 지역 매니저로 승진하게 되었죠. 박 씨의 사례는 재취업에 있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길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재취업이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3. 재취업의 새로운 형태, 다각적인 접근법.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재취업이 꼭 기존의 방식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블루베리 농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자영업과 새로운 미디어를 접목시킨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정 씨라는 분은 퇴직 후 1년 동안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자신의 취미였던 목공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 씨의 사례처럼 재취업이 반드시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재취업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50대, 60대 재취업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을 무기로 삼아 마음을 비우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주고 너무 큰 기대 대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운다면 재취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은 새로운 시작, 나이의 장점을 살려라. 재취업의 길은 종종 불확실하고 힘들지만 중요한 건 나이를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60대라면 이미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젊은이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인생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4. 변화하는 시장과 기회, 기술 습득의 필요성. 현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직업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50대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능력은 요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퇴직자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사례, 제 지인 이 씨는 56세에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디지털 업무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단순한 워드 프로세서부터 시작해 엑셀과 데이터 분석까지 배운 이 씨는
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신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새롭게 정리하고 디지털 역량을 더해 경쟁력을 갖춘 것이죠. 이처럼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는 기술 습득의 장애물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배움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5. 유연한 일자리 선택, 안정감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찾아서. 또한 재취업에 있어 중요한 건 반드시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전일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컨설팅, 자영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사례, 정현수 씨는 퇴직 후 오랫동안 찾던 전일제 일자리를 포기하고 대신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쌓았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중소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시간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감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정규직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일자리 형태를 찾음으로써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정 씨의 경우처럼 재취업이 전통적인 회사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6. 재취업은 인생 2막의 기회. 사실 50대 이후의 재취업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직업이나 조직에서 일해왔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죠. 이를 인생 2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번째 사례, 박현우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귀농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인생은 의외로 재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박 씨의 사례는 재취업이 꼭 같은 업종이나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2막을 맞이하는 시기인 만큼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마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기회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재취업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장의 요구가 달라지더라도 50대, 60대의 경험과 지식은 언제나 값집니다. 스스로를 믿고 마음을 비우면서 차분하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결국 재취업은 단순히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인생의 또 다른 멋진 장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령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 제때 받는 것, 아니면 늦춰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오늘은 3가지 사례를 통해 각 선택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당겨받기. 지금 바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우선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당기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으면 매월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만
즉시 연금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어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건강 상태나 다른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바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초기에는 월 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지만 이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정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령액이 적어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 씨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은 즉각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급한 상황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때 받기 예상대로 계획대로 가자. 두 번째로 제때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때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예상한 대로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획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지연 씨는 62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노후를 대비해 60대 중반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에 큰 차질이 없고 추가적인 수입이 없이도 필요한 지출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계획적으로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한 덕분에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때 받으면서 예상대로의 금액을 받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처럼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늦춰 받기 더 높은 연금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로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 경우 연금액이 매달 증가합니다. 최대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여유가 있고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광철 씨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65세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62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늦추면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광철 씨는 매달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확실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는 일찍 연금을 받았다면 매달 받는 금액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이광철 씨처럼 추가적인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늦춰 받으면 평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정적인 여유를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급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제때 받으면 계획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늦춰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당겨받는 것이 유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좋으며 더 많은 연금을 원한다면 늦춰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최선일까?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 국민연금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때의 선택은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나 은퇴 후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각 선택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 선택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때, 제때 받을 때, 그리고 늦춰 받을 때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경우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62세 이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당장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당겨 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월 수령액이 약 6% 정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빠르게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겨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예상보다 지출이 많거나 의료 비용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 60세는 퇴직 후 자녀의 학비와 함께 가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차 등 자산이 많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김 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당겨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 씨는 연금을 당겨받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 65세가 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금액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당겨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경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택. 다음은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예상대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때 받는 선택은 특히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예상 가능한 금액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연 씨 62세는 퇴직 후 오랫동안 준비한 재정계획 덕분에 국민연금을 제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와 여행, 여가활동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 생활이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때 연금을 받으면서 꾸준한 계획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느끼고 노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 받는 선택은 대체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계획적인 사람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때 받으면 더 이상 연금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으로 연금을 늦추면 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연금을 늦추는 것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2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이때마다 매달 받는 금액이 67%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3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 선택이 좋습니다. 늦춰 받는 경우 생활비나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산을 관리하면서 큰 지출이 없거나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면 늦춰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을 보겠습니다. 이광철 씨 63세는 퇴직 후 여유 자산이 많아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보다는 70세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 더 많아지므로 그때부터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씨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자산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늦춰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70세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훨씬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은 특히 장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퇴 후 생활 계획과 재정적인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당겨받는 것이 유리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원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면 늦춰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국민연금을 최적의 시기에 받으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